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도 10년 정도가 지나면 임금 격차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가 태어나면 여성의 경력에 발목이 잡히죠. 남녀 간의 소득 격차는 이러한 경력 차이의 결과이고 부부 사이의 공평성이 깨지면서 그 격차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이러한 성별에 따른 소득 격차를 연구해온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에게 안겼습니다. 골딘 교수는 200년 넘은 미국의 오래된 자료를 수집해서 성별에 따른 소득과 고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걸 처음으로 설명한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여성의 노동 공급과 남녀 간 격차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개척자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골딘 교수는 남녀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면 유연한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행된 재택근무가 여성의 고소득 일자리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처럼 말이죠. 특히 부부가 함께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함께 했을 때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골딘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에도 관심이 많다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총평할지도 궁금해집니다. 10월 10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화요일 10월 10일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로 찾아가는 날이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다들 청약 아마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어도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이야기인데요. 어떤 속사정이 담겨 있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죠.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일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 3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시안게임은 끝이 났는데 이 군 면제 혜택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아마 문자메시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쉽습니다. 모레 12일부터 이것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시세로는 거의 한 17억 원 되는 집까지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가계자산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대신에 이걸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집값보다 내가 받은 연금이 더 많다면 요건 괜찮습니다. 계속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괜찮습니다. 자녀분이 가족에게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내 집을 통해서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뭘까요?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땡땡연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오늘의 경제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도 오르고 있고 밤사이에 미국 증시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약 후강의 장세로 중동의 긴장 고조 악재를 이겨냈습니다.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59% 올랐고요. 나스닥도 0.39%, 대형주유지 S&P 500 지수도 0.6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안전자산 초강세는 여전합니다. 달러 초강세고요.
네. 금값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가들의 이목은 이번 사태가 과연 유가에 미칠 영향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 잡힌 게 아니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최근에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미국의 이제 경기를 좀 둔화시켜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연준 관계자들이 다소 이제 비둘기파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르리 로겐 테라스 연은 총재 역시 장기 금리 급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은 다소 줄었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니까 어쨌든 증시는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마 체크 포인트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12일 발표되는 9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다음 날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같은 날 지난달 FMC 회의에 이제 회의록과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이미 이제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예고했죠. 그리고 2024년 금리 인하폭이 상당폭 줄어들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의견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국제유가는 4% 이상 올랐는데요. 네. 어제 선물부터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도 4% 넘게 올랐습니다. 배럴당 86달러 38센트 또 북해산 브렌트유도 4% 넘게 올라서 88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조금 전 개장한 코스피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1%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243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행히 국내 증시도 조금 반등을 하고 코스피는 1% 정도, 코스닥은 좀 보합권에 있고요. 혹시나 지금은 이제 국제 유가가 한 86달러 WTI 기준으로 좀 진정은 다소는 되고는 있습니다만 주말에 나왔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건 이제 전쟁으로 좀 커진다고 또 선포를 했죠. 이스라엘 쪽에서. 국제 유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원유의 100%를 수입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난해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네. 한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이제 원유를 한 67%, 3분의 2 정도를 그리고 가스는 37% 가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에너지 위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어제 정부가 이제 이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국내 석유 가스 비축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과거에 이제 중동 분쟁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례를 분석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우선 이제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원유와 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다. 현재 이제 중동 인근에 항해 중이거나 선적 중인 유조선이나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행 중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금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에 네.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에너지 위기가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에너지 가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물가 또 무역 수지하고도 직결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넉 달 연속 무역 수지 흑자예요. 그게 이제 수출보다는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 1등 공신이 에너지 수입이에요. 에너지 수입이 지난달에도 한 16% 넘게 줄었기 때문에 네. 에너지 수입액이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되면 무역 수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지속적인 어떤 유가 상승과 과연 이게 과연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좀 국제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무역 수지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수개월간의 이제 시차가 있어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단지 이제 국지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근데 전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요. 누가 뭐 1년 8개월 이상 지속될지 누구도 예견을 못했던 사안이고 네. 또 여기 이제 중동 상황 역시 지금 두 개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은 사실은 둘 다 산유국은 아니지만 여기 제4위
석유 수출국인 이란이 만에 하나 가세할 경우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하마스 배후에 있지 않다. 배후설을 부인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다른 소식.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우리나라 공장에다가 반입을 할 때도 이게 참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어제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기업만 하면 되지 왜 동맹국 기업까지 규제 대상이냐라고 할 텐데 사실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미국산 장비.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KLN 덴코와 같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기술 유출 방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이제 장비 수출을 금지해 왔는데 다만 1년 정도 유예를 해줬어요. 우리 기업들은 현재 공장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유예해줬고 그 유예가 이번 달이에요. 1년 유예가 만료 앞두고 이제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매년 별도의 허가 절차 받지 말고 기한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중국에 수출해도 된다.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여서 그동안 이제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이제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조치가 조금 풀렸다는 겁니다. 근데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마치 중국 쪽에다 우리 장비 내보내는 것들에 대한 모든 규제가 풀린 것처럼 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던데요. 이게 맞습니다. 다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언론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기업들 한숨 돌린 건 맞아요. 아니 매년 미국 눈치 보면서 장비 반입할 때마다 건건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 그런 불편함은 해소된 건 맞습니다. 건건이 허락받아야 되는 건 해소가 됐는데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미국 정부가 정한 기술 제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고사양 반도체 제품 생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최대 디램 생산 공장인 중국의 우시 공장에 기존에 생산하는 기술 수준 이상으로 공장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보조금 받게 되면 더 심합니다. 초과이익 공유해야 하고요. 경영기밀은 워드, 엑셀 파일로 공개해야 하고요. 또 중국 공장 투자는 10년간 안 됩니다. 투자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중국 내 공장 확장을 원한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 10% 이상 확장할 경우에는 1년 동안 10만 달러만 허용됩니다. 10만 달러가 1억 3천만 원 이내 투자만 가능한데 그건 거의 하루에도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걸 10년 이내로. 반도체 장비 하나는 수억 달러예요. 그럼요. 그래서 신규 장비 한 개도 업그레이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매년 허가 유예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 닫든가 순차적으로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발을 빼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규제할 거는 남아있는 거고요. 더 큰 게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사실상 어려워요. 받고 싶어서 받는 보조금은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오랜만에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상황도 좀 들어볼까요? 국내 이제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과 이제 이런 걸 좀 비교한 실태 조사를 내놨어요. 국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26곳, 지갑과 보관업체 9곳, 모두 35곳에 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한 결과인데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28조 4천억 원인데요. 지난해 말에 비해서 9조 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투자하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가상자산 가격이 좀 오르기도 했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2021년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거래 규모가 여전히 3조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거래가 많이 줄었고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606만 명이에요. 6개월 새 21만 명 3%가 좀 줄었고요. 네. 연령대별로 보니까 3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남성, 20대 이하 남성의 순이었고 이용자의 한 67%인 400만 명 정도는 50만 원 미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1,000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한 8% 정도 49만여 명 1억 원 이상 보유 비중도 4만 4천여 명 비중은 0.7% 순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상자산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8548님이 1등 가지야 하면서 8548님이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경민님은 성공예감 퀴즈 당첨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사람이 하는 일이로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아니 되지 않겠거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어렵다만 하는구나. 이야, 거의 뭐 시조를 써주셨습니다. 나경민님, 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0051님,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한글날도 생방송하시고 프로그램 애정하시는 게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았어요.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원탁의 기자들 기다려요. 라고 또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자, 0051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원탁의 기자들 K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박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잘들 적응하고 계시는 거죠? 네, 뭐 월요일, 적응되시나 봐요. 저는 안 같은 화요일.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 근데 이제 앞으로 성탄절을 제외하면 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암울하네요.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짝 정신 차려야죠. 자, 오늘은 우선은 뭐 부동산, 특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게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사전 청약에 당첨됐던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청약 당첨된 걸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사전 청약이 2021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입주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입주 시기가 최소 1, 2년 이상 연기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일단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고 또 최근에 사실 건설 자재가 상승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철근 누락 사태 이게 굉장히 또 많이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 이런 이제 계속 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2025년 뭐 2026년 입주를 예정하셨던 분들은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거를 또 맞춰서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바뀌게 되면 다시 이제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혼란이 가중이 되고 또 불안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박혜진 기자 말씀처럼 일단 시기 내가 도대체 저 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불가능하다. 어떤 생애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죠. 보통 아파트 입주라는 게 뭐 4년 뒤에 내가 새 아파트 입주하니까 한 4년은 뭐 전세나 월세로 버텨야지. 뭐 이번에 전세 계약 연장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4년 뒤에 입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세를 연장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계획 자체가 안 세워지는 측면이 일단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격도 문제죠. 사실 사전 청약에 그 시작할 때 포부를 들어보면은 주변 시세의 적게는 60%, 네. 많아도 80%까지만 값싸게 공급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 예고. 네. 근데 예고를 했지만 실제로 아직 이제 본 청약이 들어가지 않아서 본 가격이 나온 건 없지만 지금 오른 토지 가격이나 건축비를 생각하면 그때 약속했던 뭐 지금 예를 들면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한 84제곱미터, 우리 흔히 33평이라고 말하는 게 한 4억대 정도로 분양한다라고 사전 청약된 예고가 됐지만 네. 지금 이런저런 계산해 보면 턱없 말도 안 되는 가격 한 6억, 7억, 8억 정도까지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한 4억이면 수도권에 새 집을 얻을 수 있어라고 계획했다가 거의 2배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사전 청약 자체가 애시당초 약간 신기루 같은 제도였고 그 신기루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전 청약이라는 걸 신기루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잡아놔서 주택값이 오르지 않게 만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다 수요거든요.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당시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수요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하려면 좋은 수단이 집을 하나 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분양권이라도 주는 거죠. 분양권이 안 되면 사전 청약권이라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전 청약권을 주니까 이걸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분양시장에도 주택시장에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요 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방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청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 집이 지어질 건지 정해놓고 받은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사전 청약을 안 한다고 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1년 동안만 다음부터 그 청약 시장에 못 들어오는 그 정도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도 자체도 기존 본 분양보다는 굉장히 느슨한 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수요를 묶어놔야 되는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충족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빨리 포기해야 1년이 지난 뒤에는 분양 시장에 나올 수 있으니 이게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거라면 나는 그냥 분양 시장을 노려볼래 하고 나오는 거죠. 빨리 나와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탈률도 빨리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 집값 급등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전 청약이 동원된 측면이 강하죠. 사실은 그게 표현을 하자면 신기루냐 아니면 실체가 있는 오아시스냐 그 차이는 이 사업이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사업 기간 막 단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단축한다고 계속 발표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지금 단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자기 고백하는 거고 실제로 뭐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결국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근데 3기 신도시가 아직 착공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착공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현재 보면은. 인천 어디에서 올해 말에 착공한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게 가장 처음이 될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착공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3기 신도시를 거창하게 30만 가구라는 엄청난 공급 목표를 발표는 했지만 2021년에 2년이 거의 다 지나가지만 삽도 못 두고 있고 그게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대부분의 주택 계획은 어떤 지구 계획, 그러니까 여기를 무슨 지구로 지정해서 얼마짜리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들이 진행되고 인허가 절차 전에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사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진행되는 게 몇 년이 걸리는데 사전 청약은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던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되던 거를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는 했어요. 발표는. 근데 그 발표가 이제 말 그대로 목표일 뿐이고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사실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토지 보상이 안 끝난 곳이 많습니다. 땅도 못 샀는데 어떻게 삽을 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면서 뭐 빠르면 2027년 입주, 늦으면 2029년 입주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과연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더군다나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이게 시장이 뜨거울 때는 너도 나도 막 들어와서 자본도 들어오고 주체도 들어와서 공사가 되지만 지금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면 자본도 밋밋 좀 머뭇머뭇되고 토지주들도 땅을 팔려다가 굳이 내가 이 가격에 지금 팔아야 되나 나중에 더 비쌀 때 팔지 이런 심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현실을 인정하고 자꾸 빨리 공급한다는 허황된 약속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 뭐 정부의 계획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6년, 27년, 28년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고. 근데 사전청약 일단 당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3년이 걸리는지 5년이 걸리는지 또 그만큼의 기회비용도 중간에 발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격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면 뭔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어디에서 뭐 손해배상이라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기준이죠.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요. 이 정부가 공급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문구가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지연돼도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소송이나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뭐 이런 것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 거죠, 정부가. 거기다가 뭐 사실 실제 분양가 같은 경우도 본청약 시점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례들도 보면 MB 정부 때도 그 사전청약 실시했던 하남 가밀지구를 보면 사전청약 2010년에 했어요. 근데 본청약은 훨씬 지나서 2017년, 18년에 했고 입주는 2021년에 했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걸린 그렇죠. 거네. 10년 넘게 기약 없이 그냥 전세 난민으로 사신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손쉬운 용어로 씁니다만 중간에 전세 보증금 올려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면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집을 또 알아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거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게 미래는 희망은 갖고 있지만 사전청약이라는. 근데 확실성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꺼림직하긴 제도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제 좀 접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접어야 된다고요? 예. 사전청약 제도 자체를요? 예, 저는 오.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이제 LH 쉽게 말하면 정부인데 정부가 국민과 계약을 맺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취소되지 않아도 정부에게 이의 제기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신에 정부가 싸게 국민이라고 줄게요 이거 하는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신에. 싸게 준다는 것도 네. 싸게 줄 수 있어요라는 거지 얼마에 주겠다라고 확언도 하지 못하는 거고요. 아까 박계진 기자 말씀처럼 그 이명박 정부 때 실제로 사전청약했었고 2010년에 사전청약했던 게 2021년에 입주가 됐으면 11년이 걸렸는데 이명박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토건 분야에서 추진력 하나는 정말 알아주는 정부 아닙니까? 그게 11년이 걸렸어요. 근데 2021년에 사전청약이 진행이 됐던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네. 11년 걸리면 2032년에 입주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부는 2027년에 입주시킨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은 계획은 너무 그 빚 좋은 개살구처럼 국민들을 속여서 어떻게든 수요를 차단해가지고 당시에 너무 뜨거운 그 부동산 집값을 좀 뜨거운 물을 피해가려는 얕은 수였고 이게 과연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기 때 전 정말 쉽지 않다고 보고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서영민 기자. 언발에 오줌 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예. 너무 급했기 때문에 시행한 제도이고 지금 이제 부동산이 보합세 혹은 뭐 침체기 혹은 뭐 조금 올라가는 이런 시기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 이 조금 더 전망을 해보자면 네. 지금 장기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게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서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된다고 하니 금리가 높다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더라도 굉장한 대책이 아닌 한에 부동산 가격이 아주 높아지거나 부동산세가 점점 더 화랑으로 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봤을 때 앞으로 사전 청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손해가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사전 청약에 대한 무용론 점점 더 나오겠지만 근데 또 한 10년쯤 지나서 2011년에 이명박 정부가 계획했던 게 2010년 계획했던 게 그때 입주했다.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받은 이 청약 물량이 10년 뒤에 다시 또 부동산이 좋아져서 지금은 냉각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판론이 많아지긴 하지만 좋아진다면 또 어찌 다시 될지 또 모르죠. 어찌 될지 모르고 이것이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GTX 들어오고 나서 훨씬 더 편해졌다 이러면서 사전 청약 받은 곳 중에는 또 뜨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 부동산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건 없어져야 하는 제도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좀 실용적으로 생각해도 결국 이제
이 사전 청약을 했던 곳은 너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수요를 분리해 내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좀 차가워진 시점에는 좀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 우리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될 것이다. 오르는 곳만 오를 것이다라고 많이 하니까 오르는 곳만 오르는 곳 그런 지역에서 분양하는 곳에는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죠. 일정 정도 수요를 좀 걸러낸다는 측면에서. 근데 그렇지 않을 곳에까지 굳이 사전 청약을 도입해서 정부가 국민을 결과적으로 속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왜 운영해야 되냐라는 거죠. 더구나 이 시점상 너무 안 맞다. 박혜진 기자의 생각은 어때요? 사전 청약 네, 제도 저도 자체에 사실 내 집 마련에 워낙 이제 관심이 많다 아하. 보니까 사전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상황에서는 지금 사전 청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 이게 불안감도 있고 거기다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인허가 착공 같은 것도 물량이 급감을 해서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다 사전 청약 포기 수요도 이제 몰려서 집값도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 과연 지금 이 사전 청약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게 들고 사전 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 집값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르면 좀 조바심이 나고 불확실한 가격에 내가 사전 청약을 해놨어도 나중에 분양가는 오를 수도 있겠네. 그리고 주변 집값이 떨어지면 차라리 인근 집을 더 싸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요즘은 같아요.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값이 네.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걸 과연 갖고 굳이, 있는 게 맞을까? 원래 저희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불안감을 함께 가지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또 얼마 전에 정부가 그 공급도 확대를 또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만 공급 물량 3만 호를 더 확대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신기루에 신기루를 더하는 거죠. 네. 30만 가구로 지금 잘 못하고 약속했던 걸 못하고 있는데 네. 33만 가구를 발표하면 안심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도 답답하다라는 조바심의 저는 증표라고 보고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3만 가구를 더 늘린다는 계획의 요지는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명품 신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 예, 자족 도시. 굉장히 그 녹지와 그다음에 주거가 아닌 자족 공간을 많이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상가 같은 거를. 근데 일자리도 있을 거라 하고요. 그거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공원 한 100평 지을 거 90평만 짓고 네. 그 나머지 10평에 집 짓자 이런 논리로 3만 가구 늘려놨거든요. 무슨 대단한 무슨 땅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3기 신도시에 15층 지을 거 17층 짓자는 논리인데 지금 어쨌든 땅을 못 파고 있는데 무슨 수로 3만 가구를 더 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자꾸 발표한다는 것은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여서 시장에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3기 신도시 당첨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기존 물량도 안 되는데 대체 공급 늘어나면 입주는 언제 할 수 있는 거냐 아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계획된 것부터 우선은 좀 실행이 되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될 텐데 국민들에게. 숙제를 안 지켜놓고 다음 숙제는 잘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음 숙제 더 많이 해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사전 청약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을 했다가 취소를 당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한 3천 건 가까이 이러고 네. 있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청약을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네. 일반 분양뿐만 아니라 특별 분양 들어가서 거기 특별 분양 입증 요건의 제도를 내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려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하면서도 약간 좀 정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불안하잖아요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긴 의도적으로 물론 속인 분들도 있겠으나 상당 부분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착오로 했던 것이고 올해만 해도 3천 건, 뭐 최근에 한 2020년 이후로 따지면 한 5만 7천 명 정도가 부정 당첨이 됐다는 것은 이건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청약 제도가 누더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알고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뭘 더해왔잖아요. 계속 누군가를 배려해야 된다. 신혼부부 배려하면 신혼부부 배려. 노부모 봉양 또 거기 특공. 또 무슨 특공이 계속 나오니까 제도가 너무 복잡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반추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준조차 자신이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 물론 청약 홈에 들어가면 이 청약을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걸 좀 미리 해보시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연습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불안하거든요. 네, 워낙 이게 맞는지 안 복잡하죠. 맞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주택을 청약한다는 거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규모 단위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내가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내가 주택 최초 구입인지 아닌지 이런 건 정부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정보. 뭐 재산세 내역 떼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행정정보를 정부가 통합을 해서 국민은 신청만 하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우리나라 전자정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요. 그 연령대에 달하는 분들이 신청만 하면 지자체에서 다 계산해줘서 선생님은 소득이 많아서 안 됩니다. 선생님은 자격 요건은 되지만 자산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좀 감액하고 드릴게요. 다 이렇게 정부가 알아서 계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청약은 전부 다 신청하는 국민이 다 서류 갖춰서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도를 좀 간단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제도를 이렇게 만들 거면 정부가 알아서 좀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이게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닌가. 아니면 계속 부정당첨 나올 거예요. 좀 보완해야 될 점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공교롭게 집과 관련된 겁니다. 집을 다른 용어로 쓰면은 정답이 돼서 제가 말을 하면 안 돼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그 연금 제도입니다. 내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는 거죠. 그 후에는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데요. 평생 돈을 받는다, 빌린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역모기지론이기도 합니다. 아까 역모기지론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정답은 네 글자로 네 글자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퀴즈로 내드리는 거는 모레부터 기존에는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집만 이 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로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세로 따지면 한 16억, 17억 하는 집도 내가 여기에다 넘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연금일까요? 네 글자로 땡땡연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유현준 님이 그 퀴즈 정답은 최불암 선생님이 나오는 그 연금이라고. 그 캠페인이나 광고에 아마 최불암 선생님 나오시는 그런가요? 건데요. 근데 이게 유주택자만 들 수 있는 거라면서 유주택자. 네. 여기서 두 글자 빼면 네네. 두 글자 빼면 정답을. 네. 와, 힘들게 윤씨도 세게 준비하시네요.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병역 면제입니다. 금메달 병역 면제.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야기가 비롯되고 있는데 우선은 아시안 게임 어떻게 다들 많이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씩만 좀 꼽아본다면요. 두 개 혹은 꼽으면 아쉬웠던 안 장면. 되나요? 두 개도 좋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주제와 관계가 있고 하나는 예. 없습니다. 하나는 제일 마지막 날 했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경기. 네. 사실 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안세영 선수. 땄는데 금메달을 땄다고만 아시는 분들은 게임을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신 분들이에요. 오, 예. 게임이 첫 번째 경기는 거의 다 땄거든요. 19대 16 뭐 이 정도까지 갔는데 네. 그때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힘줄이 좀 끊어졌거나 뭐 그렇게 됐다는 힘줄 거죠. 다쳤다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경기 못 뛰는 게 정상인데 거의 그렇죠. 첫 경기는 그냥 어떻게 2점을 따면 되니까 점수 차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땄어요. 근데 예. 두 번째 경기는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경기가 진행됐어요. 아파서 너무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돼서 이거 너무 안타깝다. 세계 1위인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못 따는구나 했는데 3세트 들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요. 이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멋있습니다. 선수가. 그래서 저는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점프를 네. 못하니까 거의 수비 위주로 하면서 네. 금메달을 따는. 어떻게 세계 랭킹 1위와 3위가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 하나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에요. 인라인 다 아실 겁니다. 그 결승선 앞에서 예. 너무 일찍 만세를 부르는 바람에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핑이라고 하죠. 무릎에 테이핑 것만 해도 몇 개업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버텨야만 했다. 경기하다가 너덜너덜해졌거든요. 그게 다. 저는 게임, e스포츠 네.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게 네. 뭐 사실 뭐 e스포츠가 스포츠로 진입한다는 게 뭐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이제 금메달까지 정식 종목으로 주는구나. 뭔가 어떤 위상이 달라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예.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김준범 기자가 e스포츠와 아주 각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나? 각별했던 건 예전에 이제 좀 좋아했었고요. 프로게이머로 혹시 과거. 지망을 하셨던 거의 페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프로게이머는 아니고. 네, 동네 게임방 대학생 시절에 게시방배 대회 5년 이런 데서 전쯤에 우승하고 그랬대요. PC방의 그러면 MVP.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딴 건 아니지만 당시 하셨던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역시 세대가. 네. 박희진 기자는요. 저는 경기도 경기인데 그 역도의 김수현 선수 기자회견하는 게 굉장히 영상으로 회자가 됐었어요. 그때 이제 동메달을 차지를 했는데 김수현 선수가 그 북한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 이제 선수들이 근데 기자회견하면서 엄청 경직된 모습으로 북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고 뭐 세계 신기록은 못 내서 아쉽다. 엄청 경직된 분위기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안 됐는데 뭐 중국 선수의 생일을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수현 선수가 되게 재치 있게 너 중국 선수 생일인 거 몰랐다.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그 북한 선수들이 경직되어 있다가 이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막 웃는 모습 이런 게 이제 기자회견 장면에 나오면서 그 굉장히 영상을 만들어서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병역 특례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올림픽은 금은동 메달을 따면은 병역 면제가 되고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을 따면은 병역 면제가 되죠. 그런데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뭐 늘 나오죠. 예. 늘 아시안 게임 올림픽 끝나면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사준 청약도 없애자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는 없앨 때가 아닌가. 제가 너무 불평불만자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랑 비슷한 사이즈의 나라 예를 들면 OECD에 들어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뭐 예를 들어 영국 독일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뭐 어떤 뭘 볼 때 거기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몰랐던 영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몰랐던 일본의 위상을 새삼 깨닫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볼 때도 이제는 비슷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금메달을 땄고 누군가가 종합 경기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그 선수가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 선수 실력이 대단하지라고 생각하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까? 과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이게 1970년대에 시작된 제도던데 1970년대에는 그랬을 수 있죠.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들이 금메달 따면 그 나라 저런 나라 있구나를 알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는 건 뭐 모두가 공감하는 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속 공평 공정의 관점에서 논란이 나오는데 효용은 점점 덜해가고 논란은 커지는데 왜 이걸 끌고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달 따기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 메달이 희귀했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메달도 많이 따고 아시안 게임은 특히나 올림픽보다 메달이 더 많이 걸려 있고 해서 그런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좀 병역 면제가 흔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또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 계세요? 저는 뭐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네. 형평성 생각을 그냥 대회와 대회 사이의 관계로 좀 해봤었습니다. 예. 근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금, 은, 동 다 주는데 아시안 게임은 금만 주잖아요. 근데 사실 아시안 게임 금 이번에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 땄거든요. 근데 지난번 직전 대회 올림픽 때는 한 20개 정도 메달을 땄습니다. 금, 은, 동 합해서. 합쳐서. 네. 올림픽이 훨씬 더 어렵긴 하죠. 올림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금메달만 주고 뭐 금은동을 다 주고 이런 것만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것이 예체능 계열 있는 분들은 아니면 기능 하시는 분들은 금을 따는 아니면 병역 면제를 받는 다른 다양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달만 아니면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종류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근데 뭐 대회마다 메달을 많이 따는 대회도 있을 테고 적은 대회도 있을 텐데 근데 이런 형평성 얘기를 이렇게 뭐 구구절절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 BTS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BTS는 그런 컨테스트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만약에 BTS를 병역 면제시켜줘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제대로 하나 더 만든다면 그 역시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겠지만 동시에 BTS 같은 그야말로 진짜 국위 선양이 병역 특례의 목적이라면 가장 많은 국위 선양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형평성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병역 면제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한 임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많은 것이고 또 세밀하게 따져가자 보다면 이게 정말 공평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미정님이 BTS는 안 되고 축구 야구는 된다는 게 모순이네요. BTS가 국위 선양한 건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류의 주역인데 라고 이야기를 또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가장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 떠오르는 게 당연히 BTS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국위 선양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형평성은 국위 선양만으로 따져보자면 누가 더 큰 거냐. 그래서 이제는 제도를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BTS 멤버도 군대 가기 전에도 법 개정 목소리가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에서는 무산이 됐어요. 요거는 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이런 병역 특례가 나올 때마다 항상 뒤따라붙는 그쵸. 뉴스인데 좀 근본적으로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위를 선양했다고 해서 거기에 병역적인 혜택을 줘야 하느냐.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4대 의무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인데 네. 국위를 선양했다고 해서 부동산 양도세득세 면제해주지 않거든요.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아요. 네. 근데 왜 꼭 국방의 의무만 면제해줘야 되느냐. 더군다나 정확하게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남성 선수만 혜택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 선수는 아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아하. 그렇잖아요. 네. 남성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얻게 되는 기대 소득이 얼마나 큰데 그렇죠. 여성 선수는 거기에 줄 게 없잖아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국위 선양을 했다고 해서 병역 혜택을 준다는 프레임을 갖고 가면 이 국위 선양이 어디까지가 국위 선양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이 노벨 문학상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이 분란을 불러일으킬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는 더 이상 스포츠로 국위를 선양할 정도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제도를 이제 갖고 갈 이유가 없다. 효용은 좋고 논란만 큰데 그리고 사실 BTS 왜 안 되냐라고 할 때 사실 방어가 안 되잖아요. 말이 궁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법 개정을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그 사이에 BTS 멤버는 3명이 군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게 안 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제 보게 됐는데 노벨상을 타게 되면은 그 상금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노벨상이라고 3글자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노벨상 받아오면 그 상금 거의 13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소득세 우리가 안 받을게라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다른 국회에서. 상금은 받는데 세금을. 그것도 이제 뭐 네. 국가가 공인하거나 국제 단체가 한 거나 몇 개 공인된 게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 상금이나 이런 것도 안 받을 건데 근데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못하느냐 그래미상 이런 4글자 넣으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국민적 합의는 물론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선리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잠깐 이제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BTS 멤버들 중에서 군 복무 중인 멤버 3명의 이름을 5초 안에 대시오. 진슈가 제이홉. 오! 와. 아, 저는 이거 기자분들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아, 역시 박혜진 기자. 네, 진슈가 제이홉. 이거 서영민 기자한테 물어봤으면 대답 못할 뻔했죠. 저 진은 할 수 있었습니다. 진이 가장 먼저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저희- 나이가 제일 많다고 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입대할 때마다 계속 영상 만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러다 7명 다 군대를 이제 거의 다 다녀올 시기가 또 얼마 안 남은 것 상금은 같고요. 뭔가요? 네? 상금을 듣고 했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맞췄는데 퀴즈 맞췄는데 네. 네. 상금 제가 쓴 책이라도 하나 감사합니다. 실망하시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결국은 사회적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를 선을 어디로 어떻게 그어야 될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징병제가 아니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논의는 해결이 끝나는데. 됩니다. 근데 징병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병역을 그 어떤 탑스타라도 가야 하는 것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막 유승준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긴 했는데 그 전으로 20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 가고 싶은 사람 안 가는 사람 많았어요. 그 어떻게 탈구가 자주 습관성 탈구가 되면 안 가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방법만 있으면 어떻게든 안 가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 안 갈 수 없는 게 안 가면 집안에 망신을 사게 되는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병역 면제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가야 하는 걸 안 가는 특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특혜는 항상 비판과 책임과 뭐 기타 등등의 그 기회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역 혜택을 받아도 되는 업종 직업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종목을 가르는 것은 무한한 논란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네. 병역 혜택 자체를 주지 말자.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뭐 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큰 뭐 훈포장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해야 되는 걸 하지 않는 방식의 상이 아니라 남들에게 주지 않는 뭔가를 국가가 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깔끔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1970년대에서 한 50년 된 제도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박혜진 씨도 혹시 아이디어 그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뭐 말씀하실 때는 이제 혜택을 아예 없애버리자고 얘기하셨지만 그게 이제 너무 급진적이라서 그게 쉽지 않다면 애초에 BTS 그 논란이 나왔을 때도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BTS에게 뭐 특례를 줘야 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기보다 오히려 좀 불필요한 그런 병역 특례를 손보는 방향의 논의가 좀 있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뭐 이렇게 한글날도 있었습니다만 한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좀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또 같이 가져봅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박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 핵 개인 시대를 대비하는 그 심층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